전 서구울의 이용호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관련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이 자료 검토가 국정감사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피감기관에 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위원회 의결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피감기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만 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좀 의아했던 그 자료는 소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지침 개정안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제 주질의의 핵심적인 자료였습니다. 이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확인서 발급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대지급금 그 수령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부분이어서 이 문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와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는 한 장짜리, 공문에 첨부된 한 장짜리 문서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자료는 총 11장이 전문입니다. 11장이 전문인데 공문에 첨부된 한 장짜리 문서는 11장을 노동부가 말하자면 임의적으로 편집 작업을 해서 필요한 내용만 이제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의아해서 이게 맞는 거냐라고 했더니 4장짜리를 또 다시 풀본이라고 하면서 또 보냅니다. 근데 또 다른 경로로 결국은 11장짜리 전문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너무나 좀 이거는 또 너무 황당할 정도로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상황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노동부가 전문을 다 제출을 안 하고 이런 조치들을 할까 해서 제공이 안 됐던 서류들을 저희가 꼼꼼히 한번 봤었습니다. 일단 이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 제출된 자료는 원래 그 11장 그 전체 자료 11장에는 참고 문서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출된 자료에는 참고 1, 2를 제외를 하고 참고 3만, 참고 3의 문서가 참고 3-1과 참고 3-2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 1과 참고 2로 수정을 해서 마치 참고 1, 2만 있는 것처럼 2차 제출을 하고, 그래서 왜 4장만 왔는지 의아해서 전문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보니까 결국은 참고 1, 2, 3이라는 문서가 있었고, 그래서 빠진 문서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빠진 문서들을 자세히 봤는데, 이번에 지침 개정의 핵심적인 것은 그 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체불 임금액을 확인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굉장히 이제 엄격한 체불 임금 확인 작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6가지의 예시 자료를 명시를 하고 있고, 7번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에서 일부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에 준하는 자료를 말하자면 이렇게 일한 날짜 매일매일 달력에 표시를 하고, 현장에서 출퇴근 기록도 보존하고, 체불 발생일부터 사장님과 카톡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체불 확인을 해주겠다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들을 달아서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하는 것처럼 그 저희한테 처음에 오지 않은 그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 좀을 좀 피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가 일부러 마치 참고 자료가 하나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가공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주영 간사님 말씀처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는 굉장히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기관장은 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도 해야 될 정도의 무거운 사안입니다. 근데 뭐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요구하고 싶진 않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관님. 네, 이용호님 말씀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지금 좀 전에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 왜 숨겼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받을 때는 그 의원실에서 받은 거는 체불 그 확인원 관련한 지침 개정 사안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출을 한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 저희가 좀 보내드리지 못한 건 뭐냐면,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1, 2, 3 이런 자료들이 공식적인 이런 자료가 아니고 업무 처리 요령 등 우리 내부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안내 자료, Q&A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내부 자료인데 이걸 굳이 지침도 아닌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저희가 이제 실무진에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그 부분을 지금 다 자료도 제출했고, 아까 이제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때 그 부분은 질의하실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자료가 제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일부러 숨겼다 이런 거 아니고, 약간 저희가 좀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저희가 좀 지청이나 저희 본부에서 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짧게. 네. 지금 잘못했다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그 아까도 제가 법률을 제시를 했지만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고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원실한테 뭐 공을 넘기는 듯한 발언은 더더욱 부적절하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형사처벌이나 뭐 이 실무자분들 징계나 이런 것들 원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과를 하는 게 맞고요. 자꾸 그렇게 궁색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하신다면은 위원장님께서 이 건도 포함해서 형사고발을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청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예. 이따가 우리 위원님께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 그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 요건들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서구울의 이용호 의원입니다. 네, 정종철 대표 나와주세요. 네, 화면 보시면은 소위 쿠팡에서 문제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문건 보도된 내용입니다. 확인하셨죠? 네네. 예, 그 사유 1 대구 112센터 사유 2에 이런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고요. 요청자, 작성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 1에 대구 112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통상적인 인사평가 자료로 보이진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인사평가 자료라고 계속 잠깐만요. 네. 계속 인사평가 자료라고 하는 네. 입장인가요? 네, 저희는 인사평가. 그럼 현재도 이런 방식으로 인사관리하고 계시나요? 방식은 다릅니다.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예, 블랙리스트가 계속 되고 있네요. 자, 이 자료들 업로드되고 있는 전산망 쿠팡이 관리합니까? CFS가 관리합니까? 전산망 자체는 쿠팡이 관리합니다만 쿠팡이 관리하죠. 접속은 뭐 권한은 저희들에게 다 있습니다. 쿠팡이 관리하죠. 전산망 자체만 관리하고 정보는 저희들 소유이고요. 저희가 관리합니다. 자,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변호사들이나 활동가들 그리고 그 제보자 고소하신 바 있죠? 네. 계속 고소 유지하고 계시죠? 저희들 영업 유지하고 계시죠?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보는데요. 매우 부적절합니다. 취하할 생각 없으세요? 저희들 중요한 취하할 영업 생각 기밀- 없으세요? 현재는 없습니다. 네, 홍용준 대표 나오세요. 예, 쿠팡의 재해율이 매우 심각합니다. 쿠팡 작년과 올해 산재보험료 할증 1위 기업입니다. 아시죠? 네. 2020년부터 4년 동안 쿠팡과 쿠팡 CLS의 평균 재해율이 5.9% 확인됩니다. 21년에는 11%가 넘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11%는 조금 2021년에 21년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6% 정도로 건설업 재해율이 1.45%인데요. 굉장히 심한 건설업에서도 이 정도인데요. 쿠팡은 굉장히 많은 거죠. 저희가 90일 산업 전체 재해율은 0.66%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저는 이 심각한 쿠팡의 재해율 이렇게 봅니다. 지금 쿠팡 CLS는 심야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정 근무입니다. 고정 야간 말하자면. 그리고 연속적으로 근무합니다. 맞죠? 전 산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근무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건 인정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고용 형태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하더라도 이례적인 건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네, 저희가 이례적인 건 인정하십니까? 타업체에서도 야간 배송을 하는 것으로 아니, 알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야간 근무만 이렇게 장시간 하는 게 이례적인 거 아니냐고요.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통상 교대 근무하거나 요즘에는 연속 주간 2교대라고 해서 최대한 야간 근무를 자제하거나 이럽니다. 그건 아시죠?
네, 그런 교대 근무가 있는 건 아는데요, 위원님.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고 고용 형태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 하에서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어요. 쿠팡 입장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상당한 기업 경영의 부담 아닙니까? 이거 개선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주 주 5일 야간 근무하겠다. 제시했죠. 내년부터 그래 하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로 된다라고 보세요? 여전히 더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토위 국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더 개선하려고 더 개선해야 노력하고 된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쿠팡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5일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주 50시간이에요. 야간은 30% 할증되면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다 과로사 기준 충족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죽음을 문턱에 두고 근무를 시키면서 이윤을 창출할 거예요. 쿠팡 정도 되면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려 볼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노사정 그리고 이 부분들은 국민들의 어떤 소비자들과의 문제도 있고요. 국토부나 노동부나 여러 가지 부처에 관계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관련 기관이나 관계자들이 모여서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이런 심야노동, 연속적이고 고정된 심야노동에 대한 공적 규제 방안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동의하십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야간 노동에 대한 어떤 자, 개선이 공적 규제 방안을 필요하다는- 마련하기 위한 이런 사회적 논의 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학답을 드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어놓고 이 방안을 개선시킬 의사도 더 있다면서요. 그런 개선 방안을 한 기업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관과 국민들도 다 참여해서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여 주체와 그 논의 대상에 따라서 저희가 참여할 의사도 숙고를 있다. 해보겠습니다. 네, 참여할 의사도 있다. 이렇게 봅니까?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그 참여 대상과 좀 논의 대상, 주제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진 다음에야 저희가 참여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여할 의사도 열어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시면 거기서 수기된 결과물들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참여하시는 거 맞죠? 참여하신다면 참여한다면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 네. 결과물도 수용해야죠. 참여했는데 다 같이 수기해서 모아진 의견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제가 확답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다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관계 상임위들, 국토위, 정무위, 환노위 다 연석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과정을 더 거치고 사회적 논의 틀거리를 만들어서 이 문제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언제까지 죽음의 행렬 이렇게 방치할 수 없어요. 책임 있는 기관, 관계사, 관계자 다 모여서 수기 거치면 21년 사회적 합의처럼 새로운 사회적 합의 결과물 내는 수 있다. 저는 자신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 검토해서 밝혀주세요.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입장을. 고민해서 결과물을 전달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노동부 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연속적이고 고정된 심야 노동의 심각성 인지하고 계십니까? 노동부도?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논의들 필요하고 거기서 문제 해결 방안을 좀 도출하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가 뭐 민간 기업에 대해서 무슨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방안들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제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3대 노동정책을 좀 뜯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요 3대 노동정책은 실패했다. 철저하게. 첫 번째, 사용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노사법치다. 포괄임금 말로만 근절 얘기하고 임금체불 근절은 약속은 공수표가 됐고 불법 파견 부당노동행위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형식적 위험성 평가 그리고 산안 근로감독 축소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완화 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제시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 변죽만 올리고 있는 프레임 전쟁만 노리는 실체 없는 노동약자 지원, 요 부분들을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행정의 부재가 낳은 참사다. 저는 아리셀 참사를 이렇게 규정하는데요. 이 아리셀 참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번 좀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괄임금 아시죠? 예, 예. 윤석열 정부 노사법치에서 사용자의 불법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포괄임금 오남용 규제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기획감독 4차례에서 195개 사업장에 대해서 118개 적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총 사업장 수가 623만 개인데 0.003% 감독. 이게 유일하게 정부에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규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못 해가지고 통계도 지금 없어요. 사실은. 맞죠? 예, 구체적인 통계는 지금 저희가 대략 갖고 있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한 30-40%가 포괄임금 적용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좀 퍼져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통계 실태조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과연 노사법치를 얘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했던 사용자 불법인 포괄임금 오남용 규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저는 이제는 이 포괄임금 실태조사한 것 중에 보면 제조업이라든지 IT, 노동시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업종에서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은 사실 포괄임금 하면 안 돼요, 애초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런 땜질식 기획감독 한계가 이르렀다. 포괄임금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나 이전 장관도 그런 얘기들 언급했었거든요. 그런 계획 있습니까? 우선 검토는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서 전체 사업장 중에 30% 40%가 포괄임금 일단- 대상 사업장이라는 일단 검토하지 말씀에 않고 있으니까 대해서 나중에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중대범죄 임금체불 계속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는데요. 임금체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노동부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 여러 차례 발표하고 심지어 이렇게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다.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다 이랬어요.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하면서 내세웠던 약속들을 보시겠습니다.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 강화하겠다. 올해 구속영장 발부 건수 몇 건인지 아세요? 3건입니다. 체포,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체포, 구속, 강제 수사 강화했는지 의문이고요. 건설업 근로감독 강화하겠다 이랬습니다. 임금체불이 34%나 건설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체불 감독 중에 건설업에 대해서는 3.7%만 진행이 됐습니다.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근로감독 강화하겠다 이랬는데 결국 노동행정 부재로 아리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위험의 이주화라는 표현을 검찰이 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제이급금 생계비용자로 생활안정 지원하겠다 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요건 강화해서 오히려 대제이급금 수령을 어렵게 만들었고요. 경제적 제재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임금체불 정보심의위원회 회의는 4번뿐이었고 대면 회의는 딱 1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 회의. 이에 따른 명단 공개 수치도 미미하고요. 도대체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어떤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전혀 읽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금 이 통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강제수사 지금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포괄임금이 30-40%라는 말씀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예, 예. 자,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이 중요한 문제라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에 지침을 개정을 해서 네, 곧 마무리하세요. 부정수급이 많다 이 이유거든요. 그런데 부정수급은 0.47% 전체 6,427억 지불 대제이급금 지급액 중에서 30.1억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모공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자꾸 부정수급 프레임으로 윤 정부 계속 얘기해요. 실업급여도 마찬가지고 산재급여도 마찬가지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실제로요. 21년 노동부 그 한노위 회의 자료를 보시면은 박한진 차관이 당시에
당시의 확인서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그 내용 그대로 법원에서 99.3% 그대로 인정받고 있다. 지심 개정 전에도 이래 해왔습니다. 신빙성 있게. 근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정작 체불에 노출돼서 굉장히 급하게 이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대지금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노동자들이 이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체불 확인서 발급 자수, 발급 건수 대폭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간이 대지금 지급 자수랑 지급 액수가 대폭 깎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공적 기관에서 발행된 객관적 자료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소 영세 노동자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지침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실로 검토 의견 좀 보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답변합니다. 네. 뭐 워낙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불금품 확인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 박관희 차관께서 21년도에는 잘 됐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이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체불 확인서라는 게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해야 할 정도로 이게 객관적 인권 자료가 돼야 되는데 그간 저희가 이제 노사한테 그냥 맡겨뒀더니만은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제출된 100개 사업장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만 절반 정도가 부정수급을 하고 있고 그중에 87% 정도가 노사가 공모해가지고 단합을 해가지고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 이게 저희가 나타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체불금법 확인서 발급 개정 요건을 바꾼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법원의 확정 판결 효력을 대체할 정도의 객관적 인감 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객관적 인감 자료 없다 그러면 뭐 통신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입증할 걸 갖고 오면은 그대로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도대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불금법 확인서가 굉장히 어렵게 돼가지고 내가 체불을 당했는데도 우리의 행정 프로세스 때문에 금품을 대지여건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있느냐. 저희는 그게 별로 없고 허수가 없어지고 오히려 사업주가 공모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동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험성 평가에 너무나 편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든지 또 경영 책임자 등의 어떤 이런 책임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착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산업안전보건 관련한 근로감독이 반토막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위험성 평가의 특화 점검으로 많이 이동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근로감독은 근로감독대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정상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리셀 검찰 공소장에 보면 서류 조작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보험료 환수 조치가 거짓 부정 행위이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한데 아직 안 하셨죠 아직.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징수법 개정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노동부 밝히셨죠. 네. 연내에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노동자 참여가 중요한데 현행법은 규정이 있지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런 책임 있는 단위에서 참여하는 것도 포함해서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22년 11월 30일 날 노동부가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 미실시 부적정 실시에 대해서는 벌칙 신설하겠다 입장을 밝혔고요. 작년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마찬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논의 진척이 없습니다. 저는 위험성 평가가 실효적이려면 미실시나 부적정 실시에 대해서 이제는 페널티 도입해야 된다. 지금과 같은 아리셀 참사 재발을 막으려면 이제는 그 논의를 해서 시급하게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뭐 벌칙이라든지 신선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보는 위험성 평가 대상 사업장이 295만 개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네,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이고 실효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법 개정 말씀을 드렸고요.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성 평가 점검 사업장에서 점검 후에 재해 빈발이 되고 있습니다. 14쪽인데요. 작년에 재해가 1,470건, 사망이 14건, 특화 점검 마친 곳에서 12.1% 재해 발생. 이건 상당한 수치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산안법의 위험성 평가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실효적으로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린 거고요. 아까 앞서서 질문 드린 것 중에 포괄임금 규제 추가 대책 있으면 말씀 주시고 없으면 이제는 법으로 좀 규제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지침 그 요건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발급 건수는 30% 이상, 대지급금 지급 액수는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게 임금 체불액이 늘어난 것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수치가 지금 말하자면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수치로, 이건 통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 수급은 예방과 제재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건 맞고요. 부정 수급 사용자들의 행태를 가지고 체불 노동자가 더 피해보는 이 상황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지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피해가 체불 노동자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재개정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종감 전까지 좀 보내주세요. 예. 네, 답변할 게 있습니까? 워낙 많은 걸 여쭤보셔가지고 지금. 예. 위험성 평가 실효성 법 개정 부분하고요. 예, 예. 포괄임금 규제 법 개정 이용에 대한 의견 좀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성 평가 대상 사업장이 한 295만 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지금 벌칙 조항을 막 강제한다 그러면 당장 규제를 통해 가지고 반짝이는 그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게 반성을 하고 대안이 뭔지를 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는 게 먼저 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렇게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후로 벌칙 신설 같은 거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포괄임금 관련된 부분은 이걸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저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면 도에서 모로 가기는 되게 어려운데 개와 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임금 관련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포괄임금의 정한 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적은 데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통계도 그런 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포괄임금을 무조건 의원님 말씀처럼 된다 안 된다로 가기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조금 더 기존에 있는 우리 정기근로감독이라든지 특별감독 이런 게 좀 포함시켜서 포괄임금에 대한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이거로 피해보는 분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먼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용호 의원입니다. 굉장히 힘드신데 일단 송구하단 말씀 드리는데요. 오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도입된 지 5년 됐고요. 직장 내 괴롭힘 그 규정이 도입되면서 직장 내 어떤 비민주적인 요소라든지 또 사실 이게 기업 경영의 효율성도 제한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노동 영역에서 이 제도의 도입이 굉장히 큰 어떤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직장갑질 일부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했었는데 지속 반복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이 예전에 발의했을 때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포함해서 발의안을 내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네, 이제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그 내용 빼고 발의하셨고 그 내용으로 이제 정리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5년밖에 안 됐고 그 지속 반복성 요건을 도입하면 문턱만 높아지고요. 허위 신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허위 신고는 지속 반복성이 들어와도 허위 신고는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신고 문제하고 연동되는 건 아니고 법 위반 없음 결론은 증거 부족이라든지 뭐 판단상의 이견이라든지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허위 신고로 이게 다 수렴되는 건 아니고요. 지속 반복성 요건 자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이걸로 다 해결되는 부분 아니고 이제 오늘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연구원분이 뭐 3개월 이상 지속, 평균 주일에 이상 반복 뭐 이런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그러면 1개월 이렇게 괴롭힘 지속되면 이건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괴롭힘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뭐 폭행이라든지 또는 요새 뭐 뉴스에 나오는 화장실 앞에 자리 배치라든지 또 업무 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회적으로도 다 괴롭힘의 포섭이 되는 거고, 법원의 판례가 지속 반복성을 무조건 다 요건화하지는 않습니다. 그 판례 뭐 몇 개 사례를 제시하셨는데 판례의 경야라는 것이 무조건 지속 반복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속 반복성이라는 규정상으로도 일정하게 해석론으로 열려져 있는 부분일 뿐이지, 이것을 규정으로 요건화하면 거기에서 배제되는 상당히 어려운 괴롭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매우 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ILO 195 협약 보면 일터 괴롭힘 협약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기준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례적 이런 부분들 무관하게,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지속 반복성 요하지 않습니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제가 알기로 지속 반복성 요건 추가하자라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매우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이미자 의원님. 네. 네, 뭐 저는 지금 이용호 의원님 말씀 포함해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같이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